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하며 100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 시간 국민의힘은 검정 마스크에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거친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검이 지난 정부의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나토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서 빠진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 불쾌한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 건진법사가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청장뿐 아니라 경찰 포상과 특진에도 개입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8조 원입니다. 국회에 나온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고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회복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투자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를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쓰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는데 이 대통령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 24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2,000명 늘리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검정 마스크에 상복 차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취지였는데 쏟아낸 발언들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들어갔고 좀 허전하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달고 국회 본회의장 계단에 섰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러 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큰 소리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박수만 받으며 입장한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언급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22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3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야당의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릴레이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JTBC 최현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낸 728조 원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네요. 쓸 것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기조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72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지역사랑화폐 등 민생 분야에 방점을 둔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정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을 두고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에 방점이 찍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AI 분야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그래픽 처리 장치 15,000장을 구매하는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예. 또 R&D 예산은 19% 늘어나서 35조 3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기 내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 대통령은 이 시정 연설에서 AI란 단어를 28번이나 사용했고요.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 탓에 우리가 신성장 사업을 찾는 데 뒤처지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이건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비롯해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주는 월 15만 원씩 주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국가 채무가 1,400조 원 예상된다면서 빚잔치 예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라고 이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예. 돈 분리즘 예산입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약탈성 예산이 아닌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심사할 것입니다. 예. 자, 야당이 저렇게 나오면 올해도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정을 좀 짚어드리면요.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예산안 공청회와 종합정책 질의, 그리고 예산 심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경제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렇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안을 사수하겠다, 이 원안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또 현금성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 지난해에도 시한을 8일 넘겨서 12월 10일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긴급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헐값에 팔린 게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60%까지 늘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제가 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긴급 지시가 나온 이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공자산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건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 4.4%에서 급증해 2023년 42.7%, 지난해엔 58.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땅과 건물 등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모두 6,4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려 빨리 매각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유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매각하느냐를 부처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각 자체가 금지된 상황. 조만간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이처럼 낮은 가격에 매각된 국유 재산 중 두 곳을 저희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호처가 쓰던 부지는 감정평가액의 64% 가격에 넘어갔고 황장엽 전 비서의 안가도 낙찰가가 감정가의 65% 수준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부지입니다. 사저경호동 임시숙소가 있던 이곳은 2년 전 한 부동산 교육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123억 원인데 당시 감정평가액의 64%에 해당합니다. 대리관에서 가까우니까 싼 거죠. 6천이고 그저 산 거고 평균 8천 이상은 받아야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은 120억 원에 낙찰됐는데 감정평가액의 65% 수준입니다. 지금 시세가 1억 2천원 넘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싸게 사신 거 아니세요? 네, 아니면 못 삽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처분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다 보니 헐값에 팔려나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법으로 정한 최저가인 50% 수준인 곳도 허다합니다. 정부에서는 감정가격 매각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매각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매각을 추진해왔던 기재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긴급 지시의 배경 설명을 위한 브리핑을 공지했다가 돌연 이틀 뒤로 연기했습니다. 향후 국유재산 처분 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된 가운데 과거 헐값 매각에서의 특혜 등이 발견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도 함께 불려 나왔습니다. 두 피의자의 혐의는 국고 손실과 증거 인멸인데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부담금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한 아파트 사업 매출에 대해 양평군이 부과한 17억 원대 개발 부담금이 김건희 씨 측의 이의 신청 뒤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배경에 양평군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김충식 씨도 지난주 조사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가의 물건들이 발견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김건희 씨 일가 사무실에선 금 거북이와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가 나왔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선 현금 뭉치와 고가의 시계 상자, 가짜 목걸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은 최은순, 김진우 씨 집이 아닌 곳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 물건들이 발견돼 조사 대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의 반클리프 목걸이는 나토 순방 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재산 신고 목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락이 되면 인사혁신처는 소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혁신처의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는 6,2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해명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런 논란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토대로 2023년 2월 이상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최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소명서를 받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는 특검에서 모친 최은순 씨에게 환갑 선물로 주려고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내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는 왜 소명서를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불쾌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혁신처의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이상 없음 처분을 해놓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심사를 다 끝냈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고요. 심사 내용과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14조, 13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지만 소명서를 받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검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에 소명서를 발송하겠다고 통보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통보만 했을 뿐 실제 소명서 발송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소명서 요구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엔 재산 소명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석류는 취득 경위와 출처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목걸이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소명서를 받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식 입장을 묻는 JTBC에 수사 중인 사항인데다 보안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JTBC가 취재한 건진 법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건진이 찰리로 불리는 심부름꾼과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것들인데 경찰청장 인사와 경찰 포상, 특진에도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난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걸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 기술을 미국이 제공할 건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수장이 우리군 의장대 사열 차량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은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한미 동맹의 힘으로 이룬 72년의 평화라는 글귀를 남기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에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allies to be strong. He wants our allies to have the best capabilities. And because Korea has been a model ally, he's open to opportunities like that that ensure they have the best capabilities in their own defense and alongside us as allies. 그러면서 미국의 군 당국으로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양국 간 논의를 통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을 묻는 미국 언론의 질문도 나왔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회의에선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만 해협 위기 등에 주한미군이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시점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던 내란 재판은 밤 9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치 검사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렸었다며 술에 만취하지 않았냐고 유도한 건데 결국 이런 직접 신문에 폭탄 증언만 나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로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거는 제가 10월 1일부터 제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나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모임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격려하기 위해 급조된 술자리였다며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그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계란말이와 베이컨, 김치를 안주로 두고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곽 전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당하자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가진 군 지휘부와 모임을 두고도 술 마신 기억만 있다며 증언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군인은 아무리 마셔도 통수권자 앞에서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의 허술한 압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시간이 겨우 40초인데 어떻게 그런 지시를 했겠냐고 둘러댔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비화폰으로 짧게 통화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딱 40초 했어요. 묻고 답하고 하면은 한 20초 이상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20초 되는 시간에 제가 느닷없이 의결 종족수 얘기하면서 곽 전 사령관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1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그치듯 신문했지만 흔들림 없이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듬어서 제가 그냥 저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만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들으셨다면 그거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TV 보자마자 의결 종족수 관련된 의결에서 최고지 있구나. 그 인상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특전사 요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끌어내라는 게 가능하냐고도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707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16명이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특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 해병 대화방의 멤버에겐 전역할 생각이 없다고 정반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멋쟁 해병 멤버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특검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파악한 겁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2013년 8월 2일 알려졌습니다. 이날 보도를 본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모 씨가 임 사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전역은 하지 말라며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있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로 임 전 사단장을 주요 피의자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이미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이어 송 씨는 임 사단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단톡방 멤버이자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본 이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임 사단장도 송 씨에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단문을 보냈습니다. 자리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취지인데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저녁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들이 주고받은 이 메시지를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건진법사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8개월 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초고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윤 전 청장의 임명 과정에 건진법사를 비롯한 비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그 실마리는 건진법사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치안감이 됐고 다음해 6월 치안정감이 됐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해당 과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의 실마리는 이날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진법사 지인이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 기사 링크를 보내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또 김광호가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덧붙입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미리 작업한 것이라며 걱정 안 했다고 답합니다. 특검은 이뿐 아니라 건진법사에게 또 다른 경찰청장 후보자와 고위직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뭐 승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건진법사 측은 윤희근 전 청장과는 충북 고향이 같아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청장은 이런 친분부터 부인했습니다. 또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분은 전혀 없으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건진법사가 이제 청장님 이제 내정되실 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윤 전 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경찰과 관련한 건진법사의 문자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찰리라고 불리는 신분꾼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된 직후 특정 경찰관을 콕 집어 상을 주라고
청장한테 전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포상은 성사됐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지 약 2달 뒤인 2022년 9월 30일 건진법사가 찰리라고 불린 처남 김모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박모 경기남부청 경위,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이라고 보낸 뒤 이어 청장에게 전해달라, 내가 부탁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찰리는 건진법사의 심부름 담당으로 김건희 측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자는 2달 만에 그대로 실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실 소속 경위였던 박모 씨가 실제로 같은 해 11월 28일 포상을 받고 2주 뒤인 12월 8일 경감으로 특별 승진한 겁니다. 건진법사가 청탁한 바로 그 적극행정 포상은 곧바로 특진을 할 수 있어 경찰 내에서도 받기 어려운 상으로 꼽힙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 과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겸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 친구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포상과 경감 특진은 실적에 따라서 올린 거라며 건진법사의 승진 청탁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전 청장에게 포상과 특진 등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여러 인사청탁 정황 중 실제 성사된 사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잠시 풀려났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사흘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일시적으로 출소한 오늘 오후 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는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동 한 재개발 조합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습격당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도망 다녔는데 길 가던 시민이 난동범을 제압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목을 붙잡은 채 뛰어갑니다. 애타게 살려달라고 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모인 시민들. 그때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아와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같이 있던 50대 여성 등 조합원 3명이 목과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습격을 당한 피해자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 피를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30m 거리에 핏자국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국을 따라가 보니 인근 주차장에서 범인과 다시 만나 넘어진 흔적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출근길 정장을 입은 한 주민이 달려들어 조 씨를 제압했고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목을 누르면서 살려달라고 하셔서 119 신고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성큼성큼. 조 씨는 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는데 조합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직전에 조합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 씨가 해임된 이후 수차례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수평 그거는 맞추게 안 산다 이거 어떻게 지금 7월 달서부터 그게 어디서만 내가 119 신고하라고.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지는 공무원들. 이번엔 집배원 얘기입니다. 등기 우편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에 시달리다가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2021년 4월 배달한 등기 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고 집배원은 본인 수령으로 처리한 뒤 우편함에 꽂아뒀습니다. 수시인이 직접 우체국을 찾으러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전에 무방했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아빠 잘못하신 게 맞아요. 21년차 집배원 A씨에게 민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뒤나 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집배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받기는 어려운 전화니까 밖에 나가서 받고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민원인은 공전자기록 위작, 우편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각각 기소 이후에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수사는 6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까지 받은 게 문제가 돼 이듬해 2월 견책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엔 전체 직원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집배원으로 2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았던 베테랑 공무원 마음이 어땠을지는 숫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셔도 그냥 엄청 무기력하고 그냥 앉아 계시다가 주무시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달 병가를 냈고 복귀를 앞둔 그해 8월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빠 차 찾았는데 거기 계신가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 계셨어요. 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직 가족은 집배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그런데 이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정부와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지현 기자가 민원인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집배원이 남긴 건 녹음 파일 4개입니다. 아빠가 일부만 녹음을 하신 거고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녹음을 해둔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녹음 파일 속엔 집배원의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대화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질적이구나. 기다려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구만요. 내가 어떻게 아저씨랑 얘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될까? 나는 이거는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보려니까 잠시 친구들을 바꿔놓으세요. 집배원은 힘없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말씀대로 할게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상급자들과 추가 고소를 반복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국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란다. 그렇게 멍청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어떤 것 때문에 이 민원인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계속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가족들은 아버지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해라고 이제 해달라고 말했을 때 응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은 일련의 공무상 사건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하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해 주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상 질병 요양자 가운데 56%는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220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봤더니 가족 범죄단이었습니다. 형제가 총책이었고 딸까지 동원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근거지로 4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의 총책입니다. 체포 시간은 아까 압수하고 같이 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원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20명을 속여 4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단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콜센터 팀이 투자 리딩과 로맨스 스캠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면 CS 센터 팀이 2차 경유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테더상 팀이 가상 자산과 상품권으로 세탁했습니다.
장집팀은 허위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 통장을 모집 유통해 총책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팀은 서로 연락이 차단됐고 총책의 형과 조카가 팀장급을 맡았습니다. 범죄 수익을 보관하는 계좌에는 장애인 명의의 통장까지 악용됐습니다. 이들 범죄는 캄보디아에서 감금 폭행당했던 한 조직원이 탈출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남아있는 피의자 15명도 송환할 방침입니다. 또 총책의 형과 조카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오토바이가 멈춰있는 차를 들이받는 모습. 전형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적발된 혐의자가 무려 3,600명. 탄핵 보험금이 거의 1,000억 원에 이르는데 소셜미디어에서 단기 고액 알바라고 홍보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신호도 없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놀란 옆차선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순간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혼자 쓰러집니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천천히 우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돌진하더니 꽝 받아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 같아 보이지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처럼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총 3,600여 명을 붙잡아 경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피하지 않거나 쌍방 과실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혐의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 소셜미디어에 단기 고액 알바, 공격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는 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온라인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인한 사람에게 가짜 뇌졸중 진단서까지 지시하며 보험금을 타내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뜯어간 보험금만 약 939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사기를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도 동일하게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사고가 나도 처벌은 가볍습니다. 전동 킥보드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이유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음주에 뺑소니까지 해도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을 오토바이 여러 대가 지나다닙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토바이로 돌진했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는 이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의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는 최고 금고 5년, 무면허 운전은 최고 징역 1년인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입니다. 같은 해 9월엔 경기도 광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킥보드가 7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척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운전자는 금고 8개월에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주행을 하다 7살 아이를 다치게 했지만 법원은 금고 6개월에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 운전자도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를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를 크게 겪은 후 정부는 지금까지 3,200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딱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배터리 셀 손상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됐고 정부는 사고 한 달 만에 완속 충전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BMS와 더불어 이중 안전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는 2만 기, 내년에는 7만 1,000기를 새로 보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설정하고 목표치에 다다르면 충전을 끊을 수 있는데 충전기에서도 배터리 양을 파악해 충전을 멈추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00억, 올해엔 2,400여억 원을 배정했고 3만 5천여 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충전을 해보니 배터리 충전율은 나오지 않고 제어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운행 중인 전기 승용차 50여 종 가운데 올해 출시된 KG 모빌리티의 무쏘 EV 이 한 종만 스마트 충전기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책 발표 후 급히 스마트 충전기 표준안을 만든 탓에 기존의 전기차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전기차의 BMS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안전대책인데 미봉책인 스마트 충전기에다 올해까지 3,200억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중복 투자입니다. 조만간 정부는 현재의 충전기를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충전기 표준이 202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급조된 대책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고등학생들이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학생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학원계를 위한 건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걸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반대 측의 입을 막으려는 학원 관계자들의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울에서는 밤 10시까지만 학원과 과외 수업이 가능한데 이 중 고등학생만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밤 10시 이후에 교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이후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을 부추겨 학부모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서울은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전국 평균보다 26만 5천 원 더 쓰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울시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은 지금의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됩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입니다. 시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앞두고 전국 보습교육협의회 지침도 논란입니다. 토론회장을 학원 관계자로 채워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접근을 막고 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협의회는 시의회를 설득하자는 내부 대화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보협의 수건 사업으로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강한 표현을 썼지만 그건 내부 결속을 위한 거지 외부를 배척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습 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3월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지난주 경주 에이펙 때 북한이 북미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한 건데요.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갔는데 북한이 막판까지 고심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성의 중국 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내풀이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소식인데 내년 3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죠.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선박을 제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깜짝 회동 무산 뒤 만남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안보리 제재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는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추진되는 첫 대북 제재입니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무산된 직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I was so busy.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이 때문에 이번 제재가 김 위원장을 향한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미 봄부터 준비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 무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안은 닷새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 확정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커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과의 대화는 별개로 북중 관계는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다녀온 뒤에 교역이 더 늘었습니다. JTBC 카메라엔 베이징에 있는 북한 쇼핑거리의 활발한 거래 모습이 담겼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붉은색 한글 간판이 달린 건물에서 사람들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옵니다. 뒤이어 건물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몸집만한 비닐봉지를 들고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쇼핑거리입니다. 이 상점들은 북한 대사관 바로 맞은편 건물에 줄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동과 상품 구매가 제한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선 앞자리 133, 북한 대사관 전용 차량에 짐을 싣는 장면도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곧바로 중국어 대신 익숙한 북한 말투가 들립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겨울 외투와 네이, 신발은 물론 가전제품도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상점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북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이 건물에서만 이런 상점이 10곳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마주친 상인들은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북한으로 오가는 소식통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며 손님이 늘었다면서 물건을 사면 평양까지 배송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 이후 교역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화물 운송에 이어 일반 관광도 곧 시작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양국 관계 회복의 지표인 신압록강 대교도 완공 후 10년 넘는 방치 끝에 곧 개통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재집권 이후 최저치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다 생활비와 물가가 확 올랐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2기 임기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5%포인트 떨어진 37%로 나타났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가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Prior years, I was able to do it myself, but living on a fixed income, the price of food is going sky high. It scares me.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la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점도 불만을 키웠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트럼프의 외교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봤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 feel as if the government doesn't care. 정치적 분열이 깊어지면서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정치 폭력이 더 늘 것이며 특히 앞으로 5년 내 정치인이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박수도 악수도 없었다. 그러나 앞서 보신 듯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은 로텐더 홀에서 저렇게 상복 차림으로 항의 시위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게 야당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서 있었죠. 자, 그러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였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불법 계엄의 이유로 당시 야당 민주당이 자신이 국회에 갔을 때 박수 한 번 치지 않더라. 야당 탓을 했던 저 주장이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됐습니다. 예. 얘기하니까 막 생각나네요. 당시에 임기 내내 야당이 자신을 홀대했다고 주장을 했고 불법 계엄도 야당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아예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자, 대통령의 국회 연설 때 야당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나 유권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그것을 이유로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자, 만약 그게 문제가 없다면 오늘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박수도 치지 않는 또 악수도 하지 않는 그 국민의힘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대통령은 그 항의하는 국민의힘에 목례를 해서 눈길을 끊었습니다. 예. 자, 어떤 대통령이든 야당의 비판 또 항의에 직면하는 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대하는 태도, 그 대통령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야당 탓을 많이 했지만 정작 본인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헌법재판소도 8명 전원으로 탄핵 인용을 할 때, 파면을 선고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그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는 딱 불법 계엄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우원식 의장이 당시를 다시 한번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친구끼리도 안 할 농담.
자, 어제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었죠. 자, 지난해 국군의 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을 잡아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폭로하면서 상당히 파장이 되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이 발언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와서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네.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왕왕 하죠.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좀 구분돼요. 글쎄요, 친구끼리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친구 사이도 아닙니다. 예.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또 친구 사이든 아니든 실생활에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뭐 협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요. 지난해 한 판례를 보시면 반려견의 목줄을 안 한다는 항해를 받으니까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을 해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불법계엄 당시에 총기 소지를 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장면은 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으로 쏜다 이런 발언을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이 또 야당에서 나오는 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이준우 대변인의 직책은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미디어 대변인.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새로 생긴 직책인데, 앞서서 장동혁 대표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른바 인증받은 패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미디어 대변인이 인증받은 패널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변인 개인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당 차원의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떤 인증된 입장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증언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살하겠다는 게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또 내란이 장난이었느냐? 자, 그러면 왜 감옥에 가 있느냐라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115개의 공을 던지고도 더 던지고 싶다면서 온몸으로 강판을 거부하던 한화 투수 와이스. 한국 시리즈의 명장면으로 남았죠. 1년 내내 팬들은 여권을 뺏자는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결국 와이스가 일단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잠시 휴식이 될지 영영 이별이 될지 마음이 복잡한 한화 팬들을 향해서 부인 헤일리는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대전 중구의 명예 구민이 됐었죠.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건넨 인사,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눈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너무 사랑해요. 나판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2021년) 13.1% 증가, 2022년 8.7% 증가, 2023년 4.4% 증가, 2024년 14.6% 감소, 2025년 11.5% 증가, 그리고 2026년 편성 기준 19.3% 증가.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 2024년은 대폭 삭감한 유일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예산 복구는 1년 걸렸지만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5에서 10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의 석학이 던진 뼈아픈 한마디입니다. 1980, 90년대 G7 프로젝트로 반도체 선진국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인터넷 고속도로로 IT 강국에 대열해,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K-배터리로 대한민국은 선도적 지위에 올랐습니다. AI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2020년대, 지난 정부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은 5년, 10년의 퇴보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권력의 심층부는 술과 경로에 취해 총을 쏘느니 마느니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그 참담함을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